네, 안녕하십니까. 이용남입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조호숙 이사님과 양동환 교수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또 스스로 공부하는데 큰 계기점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이곳에 좀 참석하게 된 게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야 될 그 논제는 선거용 기획 영화의 선전선동 전략입니다. 제목만 보시면 좀 너무 좀 공격적이고 좀 난해할 수도 있는 어떤 이 주제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좀 고민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오늘 이 발표 자체의 지면이 또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용 기획 영화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그들의 어떤 이 전략 자체가 또 전술 자체가 너무나 교묘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요번에 좀 새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키워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5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양동환 교수님처럼 좀 발제문을 좀 읽으면서 또 보충 설명을 좀 해나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대한민국은 지금 하마와의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거용 기획영화라는 하마가 대한민국이라는 명산을 태우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갈래로 산불이 확장되면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으며 정부 불신과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대선 때 진압했던 화마의 불씨가 죽지 않고 좌파 문화 권력의 거대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크고 작은 들불로 살아나더니 또다시 대선 시즌에 맞춰서 대형 산불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전선동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선거용 기획영화는 아무리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빈틈없는 활동을 펼쳐도 끝까지 죽지 않는 마귀와 같습니다. 하마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최근에 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제출했던 20대 국회 그 1호 법안이죠. 5.18 조롱금지법인데요. 5.18을 조롱하면 최대 5년,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고 또 비평과 왜곡들이 진실이 되는 사회, 우파 가면 좀 나쁜 짓이고 좌파 가면 예술 행위가 되는, 그래서 좌파의 나쁜 짓이 표현의 자유라는 예술 행위가 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이 화마의 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 우파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압 대책을 집중 추진해야 합니다. 다각적인 대응 노력으로 이 선거용 기획 영화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하고요. 우파 문화계와의 다양한 공조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국민의 문화 안보 의식이 밑받침된다면 그 어떤 하마라도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지나친 두려움도 문제고 또 지나친 안일함도 문제일 것입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내부의 분열을 만들게 될 것이고요. 또 지나친 안일함은 문화 안보의 불감증을 만들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를 알고 직면해야 비로소 이것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문제를 알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이제 그것이 위기인데, 더 큰 위기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를 알고 있는데 해결할 어떤 의지가 없는 거. 현재 우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구태의 선전선동은 문화학대라는 것입니다. 좌파 문화 권력의 이 구태 선전선동 전략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시즌에 개봉된 선거용 기획영화인 화려한 휴가, 광해의 왕이 된 남자, 26년 남영동 1985 등이
효과 없음으로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9대 대선에 맞추어서 선거용 기획 영화들로 차례로 개봉하거나 또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거용 기획 영화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5.18을 다루고 있는 소재입니다.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지원한 영화 광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홍어의 맛과 떠도는 땅 등 5.18에 대한 두 편의 단편 영화가 결합된 작품으로 특히 이 홍어의 맛 내용 중에는 전직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조속한 표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고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영화 등급 심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좀 제기를 했으나 저희들이 이제 4대 3 7명이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서 4대 3으로 15세 등급이 나오지 않고 12세 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원래 그 내용들하고 실제 대사들하고 그 전직 대통령의 어떤 실명까지 좀 적을까 했었는데 아직까지 개봉이 되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막강한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 송강호와 토마스 크레치만 주연의 택시 운전사가 6월 초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쇼박스가 제공하고 배급하는 택시 운전사는요, 독일 기자 위리겐 힌츠페터와 그를 우연히 돕게 된 택시기사 김사복의 실화를 그리고 있는 영화로 2017년 최고의 화제작이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에서 저희가 주시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CJ 엔터테인먼트에 이어서 쇼박스의 이 새로운 어떤 행보입니다. 이 쇼박스는요, 지난 2011년에 박인재 감독의 모비딕부터 작년에는 그 우민호 감독의 내부자들, 그리고 이희령 감독의 검사 외전까지 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경제, 언론계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을 고발하는 영화들에 집중적으로 투자, 제작, 배급을 하면서 국지전을 전개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라인업을 보면 거의 핵폭탄 전면 공세입니다. 특별시민, 택시 운전사, 이 터널까지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좀 아주 강력한 이 영화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일부의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일반화에 대한 어떤 오류를 만들면서 좀 선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는 그 지면 부족으로 이 터널 이야기를 좀 적어놓지 못했는데 터널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 보겠습니다. 이 터널은요, 오는 8월에 이제 개봉 예정입니다. 하정우, 배두나, 오달수가 출연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내용 자체는 집으로 돌아가는 한 남자가, 즉 하정우라는 주인공이 이제 터널에 갇히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예고편이나 아니면 그 영화 포스터를 보게 되면 이 메인 카피가 한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그 첫 번째 카피는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카피는 그날 무너진 것은 터널만이 아니었습니다. 짐작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짐작하신 대로 정확히 이 세월호 사고를 적용한 내러티브입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바로 그 참사를 이용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좌파 문화 권력의 어떤 선전선동의 실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영화로는요, 뉴스타파가 제작한 자백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국정원 간첩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올 가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대규모 그 스토리 펀딩에 돌입했는데요. 이미 영화를 관람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진선미, 은수미 의원이라든지 개그우먼 김미화, 시사인 주진우 기자, 정현주 KBS 전 사장, 진중근 교수,
황교익, 마칼럼 리스트, 김영민 시사평론가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다양한 루트로 이 영화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입소문을 내고 있는 이유는요, 이 스토리 펀딩 때문인데, 이 뉴스타파 측은 작품을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하기 위해서 80일이라는 목표를 두고 2억 원을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일주일입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됐는데 1억 원을 돌파했고요. 지금 목표액의 6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모 신문에서 또 72%까지 달성됐다라고 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개봉 날짜가 좀 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인 무연 두 도시 이야기도 개봉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불신의 영화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영화 형식 자체가 이 극영화가 아니라 장르적으로는 다큐멘터리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실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50%의 어떤 프레임을 100%라는 어떤 이 진실로 위장하는 어떤 전술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그 정치의 불신을 조장하는 영화인데요.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고 있는 비밀은 없다가 이번 주죠. 6월 23일 날 개봉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영상물 등급인에서 이제 미리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좀 스포일러가 있어서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좀 되게 불쾌하게 좀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면 이게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인데요.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는 이 종찬이라는 인물과 그의 아내인 연홍에게 닥치게 되는 이 선거 기간 15일 동안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작품의 상당 부분은 정치계와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불신, 특정 정당에 대한 어떤 조롱과 모욕, 그리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연홍이라는 아내가 전라도 광주 출신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라도 광주 출신의 아내가 경상도 남편을 단죄를 한다는 게 중심 내용이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서울특별시장 변정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특별시민이 지난 4월 28일 날 첫 촬영을 들어갔습니다. 이 작품은 배우 최민식이 최초로 정치인으로 분해서 3선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노련한 정치인을 연기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영화 또한 쇼박스가 제공하고 배급을 합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박인재 감독입니다. 2011년에 모비딕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인데요. 모비딕이라는 영화도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영화인데요. 먼저 뉴가 배급하는 더 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뉴 배급사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지난 2월 초에 이 촬영이 들어간 이 영화는요,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권력자들과 세상의 왕이 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생존과 대결을 그린 범죄 오락 액션 영화로 대한민국 사회의 권력을 유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현대사와 사회를 천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천박하게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독이 스스로 말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현대사와 사회를 아주 천박하게 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영화로는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을 보인 영화입니다. 우리 손자 베스트인데요. 이 작품은 광화문 촛불시위를 비하하는 놀이에 빠진 청년 교황과 평생 좌파 척결을 외쳐온 외국노인 정수의 파국을 그리고 있는 블랙 코미디로, 외국노인 역할은 동방우로 개명한 명계남 씨가 맡았습니다. 이제는 명계남 씨가 아니라 동방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요. 영화가 상영되는 행사장을 찾아온 동방우는, 영화는 기술이나 정치나 예술을 떠나 무엇보다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영화의 순수성을 짓밟고 정쟁의 도구로
도거에 앞장섰던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쯤 되면 자기 모선의 좀 극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이 선거용 기획 영화가 너무 많아서 지면도 부족하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이렇게 거론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반드시 주시해야 할 두 편의 영화가 더 있어서 이 두 편의 영화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달 개봉입니다. 7월 20일에 개봉하는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역시 그 사회 고발성이 좀 짙은 영화입니다. 뭐 주요 내용은 그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를 그 뉴라는 배급사가 제공하고 이제 배급을 하는데, 이 영화가 공개된 후에 대다수의 그 영화인들이 두 가지의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월호고 두 번째가 그 메르스 사태인데요. 심지어 그 세월호 사고가 터졌을 때 당시 정부에서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발표했던 공식 입장이 영화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연상호 감독은 세월호 사고가 나기 전에 시나리오가 써졌기 때문에 뭐 전혀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시나리오가 써지고 난 이후에 영화가 제작됐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을 거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판도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좀 가장 큰 문제가 될 영화인 것 같은데요. 이 영화도 누가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 내외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내용은 그 원전 사고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 원전 사고의 대재앙 앞에서 목숨을 바쳐서 재난을 막아내는 대통령의 헌신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재난 블록버스터고 배우 김명민이 이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재난이 발생한 위기에서 그에 대응하는 국가 수반으로서 나름대로의 고뇌와 그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역할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 당초 이 고리 원전이 위치한 기장군에서, 즉 부산 지역에서 이 많은 부분이 촬영이 될 예정이었었는데요. 기장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 영화 촬영 반대로 지금은 이제 강원도 고성 쪽으로 좀 옮겨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산일보의 기사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순 제작비만 120억이 투입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 제작사가 바로 CAC라는 영화 제작사인데요. 이 영화사는 부산국제영화제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CAC의 이 대표인 이창희 대표는 18년간 IT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고요. 2013년에 영화인으로 변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판도라입니다.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첫 작품에 120억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받는다.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특히 이 부분에서 그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과의 어떤 관계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창희 대표는 CIC를 통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나눈 판권들을 좀 확보해서 IPTV 서비스라든지 예술영화 전용 채널을 이제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좌파 이 포지셔닝된 많은 대중 영화와 독립 영화들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선거용 기획 영화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주로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고요. 대개는 정치인, 권력자, 기업인, 사회를 비판 조롱하거나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심 키워드는 대한민국 혐오라는 것입니다. 이는 좌파 문화 권력이 오랫동안 준비한 불신, 불만, 불행, 불안, 불협, 불평 같은 분열 프레임이 사회에 보편화된 결과라는 것인데요. 물론 그 영화의 내용과 그것이 주는 감명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복잡함으로 어떤 판단이 쉽사리 내려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영화가 사회나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한 단면을 줄곧 지켜본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선거용 기획 영화는 거의
문화학대 수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 하에 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절대 대한민국을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도 없고요. 그로 인해서 분열된 대한민국은 더욱 우파와 좌파의 벽이 생겨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이를 것입니다. 이 문화학대는 분열을 먹고 자랍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적인 문화학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비하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문화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어느새 대한민국을 혐오하는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M포세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M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청춘들이 쉽게 포기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어떤 역할론에 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현상은 뭐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불신이 이 국민들의 니즈를 좀 형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나가다 보면 대한민국 혐오에 대한 이 혐오가 또 정당화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좌파 문화 권력의 부정을 바로 잡아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문화학대가 심각한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민을 이용해서 이익을 만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위선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 사회에 발생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표를 구걸하는 이 선전성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선거용 기획영화로 이 밴드웨건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구태에 집착하는 좌파 문화 권력은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끝없이 내부 비판과 분열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보라고 운이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구태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선거용 기획영화로 국민을 기만하는, 그래서 이 표를 받으려는 행위를 좀 걷어치우고 국민이 행복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좌파 문화 권력은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 조장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문화 학대를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구태 선전선동에 집착하는 좌파 문화 권력은 그렇게도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신이 없는지, 이제 선동이 아닌 협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어찌 보면 지금이 문화 학대를 개선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분명한 것은 그 국민이 영화 상황에 몰입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좀 균형감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표현은 자유롭지만은 자유로운 표현에 휘둘려서 이 좌파 문화 권력의 사소하고 은밀한 이 문화 학대가 진행되고 있을지 이제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달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이 선거용 기획 영화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먹으면 장땡이고요. 못 먹어도 고고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이 선거용 기획 영화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이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좌파 문화 권력이 선거용 기획 영화로 선전선동을 하는 이유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첫째, 좌파의 정권 탈환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미래의 문화 권력을 확장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좀 이상적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건설 같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었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이 문화 권력에 대한 어떤 확장이고 또한 현재의 어떤 유지이죠. 둘째, 좌파 정권 탈환 실패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령 지지층 유지와 확보입니다. 이는 좌파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만들어서 문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마지막으로는 문화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다시 말해 먹으면 장땡이고 못 먹어도 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도박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좌파 문화 권력은요 아주 치밀하고 또한 냉철하고 또 집요합니다. 진보적 미디어 운동을 표방하고 있는 연구 저널인 액트의 기사를 보면요. 견디고 버틸 것 언젠가 봄은 온다. 부디 우리 모두 5년 후에는 지금보다 환하게 웃을 수 있길.
독립의 조건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장기간 준비해 왔는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와 전략을 해서 그들은 두 가지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전술은 투트랙입니다. 그들은 위에서 설명한 목적과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메이저와 마이너 투트랙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메이저 전술은 수입에만 눈이 어두운 제작자와 감독들이 문화 자본과 결탁해서 좌파 포지셔널화된 이 작품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부당거래, 부러진 화살, 신세계, 변호인, 뭐 베테랑, 내부자들, 검사 외전 등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어떤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이익이죠. 양이 아니라 늑대라는 것을 좀 명확히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너 전술은요,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네마테크 협의회, 미디액트, 한겨레 교육문화센터, 전국의 영상미디어센터와 시청자 미디어센터 등을 거점으로 전개되는 이 미디어 운동입니다. 미디어 운동의 내용을 보면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영상 제작, 세미나, 저널 발행, 영화제, 영화관 사업, 퍼블릭 액세스 등 액세스의 운동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나온 작품들을 보면 뭐 오울의 두 개의 문, 지슬, 백년 전쟁, 천안함 프로젝트, 철의 꿈, 다이빙벨, 논픽션 다이어리, 뭐 미랑, 아리랑,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나쁜 나라, 업사이드 다운, 탐욕의 별, 간단하게 정리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뭐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의 작품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찌 본다면 메이저 전술도 문제 있지만 이 마이너 전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정말 풋뿌리처럼 잘 다져져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선거용 기획 영화는 한마디로 트루시니스일 뿐이라는 겁니다. 뉴욕대 그 니콜라스 미르제이프 교수의 설명대로요, 오늘날 6천 개가 넘는 인류 언어 가운데서 영상에 지닌 힘은 가히 독보적이다. 그리고 UCLA의 더글라스 켈러 교수의 설명처럼 영상이 만든 문화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고 여가 시간을 지배하며 정치적 관점과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고 정체성 형성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핵심은 이거죠. 정체성 형성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 영화가 그만큼 막강한 이 전달력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영화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고하게 하고 또 행동하게 합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것은 이 재현된 것이기 때문에 시뮬라시용된 시뮬라쿠라는 거죠. 즉 실체 자체를 다시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와 재현된 실체 사이에는 반드시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이 새로운 가상적 사실이 등장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사실과 경쟁하고 실질적인 사실을 교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종합예술의 꽃이라고 이렇게 존경받았던 영화가 어찌 보면 이 정치적 상황과 폭력적 상황으로 인해서 반달리즘 영화로 좀 격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슬프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이제 기인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 피해 의식과 그들만의 예술을 빙자한 이 선전선동의 창조 정신은 정말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선거용 기획 영화는 이 국민의 감성적인 어떤 코드를 자극해서 관심을 끌고 행동을 촉진시킵니다. 이 성공적인 선전선동의 기술은 국민이 가장 잘 공감하는 이슈를 선택하는 데 있는데요. 생산자들은 그런 느낌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슈를 재구성해서 재현합니다. 하나의 이슈가 더욱 감성적으로 제기될수록 더 많은 흥미와 지속적 관심을 끌게 되는데 감성적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또 색다른 전술입니다. 이성적 커뮤니케이션 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997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 베리 레빈슨 감독의 웹 더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 개꼬리가 이 개 몸통을 이제 흔들다라는 의미인데요. 정치적인 어떤 속어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위정자가 자신의 어떤 부정한 행위들을 숨길 때 이제 국민 또는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연막을 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데요.
선거용 기획 영화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행위로 국민은 이 부수적인 어떤 사건에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잘못을 추궁하면서 진실을 요구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스스로 거대한 어떤 진실을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포문화 권력은 그렇게 만든 과정 속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영화가 이 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영화 매체가 나타내는 진실성을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보고 이 드러나는 주제 이면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좌파문화 권력이 만든 꼬리만을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자, 이처럼 그 선거용 기획 영화는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인간의 심리 현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트루시니스 현상에 빠진 국민들은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증거는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로도 이들의 견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들에게 이 증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허상에 진실만 남는다는 것인데요. 이 점은 그 사회 공동체 집단 본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영화 그 더 헌트를 보게 되면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는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자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재구성돼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어떤 입장 때문에 생산자가 불합리한 가치 판단을 내리거나 부적절한 해석을 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문화 소비자인 국민은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가 지지하는 주된 관점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는 비판적 시각을 항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화 자체를 제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신의 리터러시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즉 영화라는 것 자체는 영상 언어입니다. 영상 언어이기 때문에 영상을 읽을 수 있는 시각적 해독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리터러시 교육이 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이 문장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는요, 아는 만큼만 보입니다. 그리고 보인 만큼만 이해하게 되고요. 이해한 것만큼만 표현하고 또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안다는 것, 그 영화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 내포되는 어떤 의미들을 안다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깊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